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9월 한 달간 제가 어떠한 책들을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독서 결산 영상인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달 독서 결산 영상을 찍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엔 이미 10월 2주차쯤 됐을 시기겠죠?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슬슬 실감이 나고 있는데요. 각설하고 제가 어떠한 책들을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제가 총 2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한 편에 몰아서 담아드리려고 하고요. 그만큼 책에 대한 감상은 많이 빠져있을 수 있다는 점, 또는 줄거리가 많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 바로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정은 작가님의 커피와 담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커피와 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작가님이 쓴 에세이 형식의 글이고요. 커피와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작가님이 그 커피와 담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 또는 생각들을 적어나간 글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커피와 담배, 담배와 영화, 영화와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시 서점에 가서 다음 시리즈를 한번 구매해서 읽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책의 분량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좀 시간 내서 한 번에 읽어보시면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안예은 싱어송라이터님의 아니란 하루라는 책을 또 읽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안예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예은님의 노래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해서 읽게 된 책인데, 처음에는 또 그런 비슷한 에세이류를 내가 사서 읽었구나 라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안예은님이 겪었던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민음사에서 나온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편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미루다 읽었는데 저의 목표가 올해 안에 이거 완독을 다 하는 거였거든요. 최근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런데 아직도 6편까지밖에 읽지 못했네요. 솔직히 이제는 줄거리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읽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걸 완독을 하고 나면은 모든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1편부터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이라는 소설을 읽었고요. 이거 되게 느낌이 이선 프롬이라던가 여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던 소설이었어요. 불륜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동네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여성이 우연히 방문한 외지인과 사랑 같은 거에 빠져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되게 익숙하다, 이거 되게 느낌이 익숙한데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기획했던 것 중에 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시즌에 읽으면 좋을 책,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읽었지만 결국에 그 프로젝트는 무산이 됐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읽어봤던 책인데, 정말 여름의 막바지쯤에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훨씬 이 소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훅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지옥편을 읽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라서 아시겠지만 단테가 눈을 뜨고 나서 지옥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겪는 여행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좀 많아요. 그리스 신화라던가 자세한 역사들을 알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뒤에
뒤에 있는 주석들 참고하면서 읽으면 그래도 금방 또 이해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쉬웠던 점은 이 주석을 계속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는 게 힘들어서 조금 페이지가 난잡해지더라도 주석이 밑에 달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국제도서전에서 구매를 했던 책이고요. 픽션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김목인 작가님의 미공개 신뢰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요. 이 안에 QR이 들어있어서 이 작곡가님이 직접 작곡하신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면 더 재밌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읽어봤었기도 했고 그냥 읽어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음악을 들으면서 읽는 게 재미가 있긴 있어요. QR을 찍으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게 책 읽는 속도와 흐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끝나고 다른 음악으로 넘어가 버리면 뭔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읽다가 중간에 음악을 또 멈춰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책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정용준 작가님의 소설만세라는 산문집, 에세이집을 구매를 했고요. 이 매일과 영혼 시리즈를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구매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로도 남겼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독서결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소설만세는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만세!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싶어지는 책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정용준 작가님이 얼마나 소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덩달아서 저도 소설이라는 장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문학이라는 장르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종류의 글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기분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에세이를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게 몇 권 없는데 그 중에 한 권에 딱 들어왔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주변 지인한테 진짜 꼭 읽어보라고 이거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할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재밌게 글을 잘 쓰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소설 장르 좋아하신다면은 이 소설만세라는 에세이 꼭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소 내가 소설을 바라보던 시선과 이 소설가님이 바라본 소설이라는 장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한 책입니다. 그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서야 읽었는데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 이게 되게 신드롬을 일으켰다라고 들었는데 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 계절감을 표현하는 것도 진짜 너무 탁월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미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인생책으로 다시 한번 꼽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모두가 같아지길 원하는 사회잖아요. 어쨌건 우리 개개인의 개성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의 성장 이야기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지금 사회에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난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몇 부분 존재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것은 또 이 소설의 배경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도 했습니다. 아마 배경이 한국이었다면은 저도 읽으면서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문보영 작가님의 일기시대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거는 재독했습니다. 다시 읽은 거죠. 사실 리뷰를 위해서 지난번 영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본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제가 자주 읽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가끔 일기를 쓰면서 길을 잃었을 때 틈틈이 펼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산책에서 나온 문보영 시인님과 장수양 시인님의
토끼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거는 장수양 시인님께서 블로그로 우리 시공부를 하자, 글공부를 하자라고 공지를 올렸고, 거기에 문보영 시인님이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쳐서 두 분이 이제 글공부, 시공부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출간이 된 책이고요. 읽으면서 시인들의 언어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읽으면서 와 너무 재밌다 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이에요. 대화 형식이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분량도 굉장히 적고, 그런데도 읽으면서 이 언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히 막 재밌게 읽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좋은 문장들이 몇몇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차용해서 블로그에 글도 쓰고 하긴 했어요. 그 다음은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데니얼 월리스의 빅피쉬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거는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죠.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 제가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뮤지컬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친한 동생이 이 책을 추천을 해줘서 읽게 되었고요. 영화로 봤을 때도 와, 이 영화 너무 내 스타일이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영화보다 책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던 책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세상이고 엄청 커다란 슈퍼맨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자라고 커가면서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영웅이 아닌 조연에 불과한 존재로 작아져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삶에서 세상의 전부였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과 멀어지기도 하고, 지키기 위해서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가장으로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건 가장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었던 소설이었고요. 정말 많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소설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믿음사에서 나온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연옥편을 읽었고요. 이거는 아까 지옥편에서 빠져나온 단테가 연옥이라는 곳을 또 통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신인 베아트리체를 만나러 가기 위한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옥편보다는 연옥편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조예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라이트라는 책을 읽었고요.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간이 나왔다길래 읽어봤고, 이 소설집은 총 8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소설이 다 재미는 있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한 3편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제목은 할로우 키즈, 나쁜 꿈과 함께, 유니버셜 캐시오브의 비밀 이라는 이 3편의 소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로우 키즈는 할로윈 파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라진 아이에 관한 이야기고요. 나쁜 꿈과 함께는 목마라고 하죠. 악몽을 꾸게 만들어서 그 고통을 먹고 사는 한 유령, 그 유령의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셜 캐시오브의 비밀 같은 경우는 고양이라는 존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조예은 작가님이 얼마나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시다면은 이 트로피컬 라이트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암사에서 나온 박연준 시인님의 쓰는 기분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도 그 리뷰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끼고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꾸준히 시도 쓰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관찰을 하고 들여다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만들어주는,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사에서 나온 단테 알리에기리의 신곡
천국편을 읽었고요. 이건 이제 연옥을 빠져나온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국을 구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지루했던 부분이었고요. 너무 좀 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신곡에서는 연옥편이 가장 재밌다. 그 다음 지옥편, 그 다음은 천국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문학과 지성사의 시인선 이성복 시인님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집을 읽었고요. 이 시집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목과 제가 이걸 읽을 때가 딱 여름의 끝자락에 읽었거든요. 정말 계절감이 잘 맞는 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안에서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이 또 잘 담겨 있고 뒤에 해설이 항상 나와 있는데 이 해설조차도 어렵지 않아서 이 시집을 2번, 3번 정도 반복해 읽었을 때에는 어렴풋이 이 시인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북하우스에서 나온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을 읽었고요. 엄밀히 말하면 작가님이라기보다는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책을 안 읽고 이제서야 읽었는데 와, 이걸 왜 이제 읽었을까 했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아까 그 박연준 시인님의 쓰는 기분에서 제가 느낀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관찰하고 감수성을 열어서 뭔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읽으면서 머리를 땅 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도끼가 되었던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고요. 이거는 책은 도끼다에 인용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전에 읽었을 때는 그저 가볍게 읽었다면은 이번에 읽을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었던 소설입니다. 네, 그 다음은 페이퍼 로드에서 나온 루이 후아르트의 산책자 생리학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풍자하는 책이거든요. 산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책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산책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인간 군상들을 풍자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상을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인지 완전 재밌다라고 느끼면서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복복서가에서 나온 김영하 작가님의 빛의 제국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소설도 제가 마지막에 좀 독서하는 이게 좀 흐트러졌는지 크게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김영하 작가님 책 중에서는 가장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속도감이 넘치는 추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정말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잘 쓰시는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베스트를 한 3권 정도 꼽는데 이번 달에는 베스트를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이거 정말 베스트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 정용준 작가님의 소설만세, 이것도 베스트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성복 시인님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집을 베스트로 꼽고 싶고, 박웅현님의 책은 도끼다 라는 책도 베스트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권의 책을 제가 이번 달에 베스트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는 정말 스토리 라인도 재미가 있었고 우리의 사회상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었기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다. 그래서 나의 베스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설 만세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한테 책 추천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읽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주변 지인한테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당일날 그 지인이 이 책을 구입했을 정도로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에세이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집은요, 솔직히 시들도 정말 좋긴 한데요, 이 뒤에 있는 시를 해설하는 부분이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시집의
뒤에 해설 같은 경우가 시보다 난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해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개인의 감상, 그리고 해설을 본 후의 감상, 해설이 조금 잊혀질 쯤에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감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번 꼽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웅현님의 책은 도끼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이 저에게 도끼가 된 책이라고. 천천히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지금 촬영 시간이 편집으로 잘라내면은 한 얼마나 나오려나? 어찌됐건 뭐 읽은 책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한 이 정도로 읽게 되면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책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조금이라도 읽고 싶은 책이 생기셨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